예, 아이디어 검증 이제 세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검증 파트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때 스타트업이 그 고려할 요인들 중에 이게 팀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밍,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머니. 어, 이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근데 제가 제일 물어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아이디어나 머니를 제일 많이 얘기하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좀 살펴보니까 가장 스타트업 관계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조사를 했어요. 200개 기업을 이상으로 조사하니까 타이밍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공을 위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리고 의외로 팀이 2번째고요. 아이디어는 세 번째, 그 펀딩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돈은 아이디어랑 타이밍이 잘 맞으면 뭐 충분히 펀딩 가능하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지금 그러니까 사업을 제안을 하고 할 때 왜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하면 결국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화면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위를 좀 조정을 하고 어,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요인들, 그 어떤 스타트업이 그 성공할 것인지가 이 다섯 가지 팩터인데 아이디어, 어, 프로덕트, 팀, 실행력, 타이밍인데 Y 컴비네이터의 이제 샘 엘트만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스타트업은 진짜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빠르면 남만 좋은 일 시켜주고 안 되는 경우고 너무 늦으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타겟 목표 시장으로 한 거가 생명체가 같기 때문에 점점 진화를 해갑니다. 성장을 합니다. 일종의 이걸 생태계라고 하죠. 산업의 생태계입니다. 점점 점점 효율성이 있어지고 그리고 점점 점점 사용하는 자원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면은 아직 조성이 안 됐고 너무 늦게 들어가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따라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이 마켓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늦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게 질문입니다. 더치 더치볼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이름 처음 듣죠. 왜 처음 듣냐?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LBS 시스템이냐면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립폰, 그러니까 옛날에 스마트폰 안 된 플립폰 시대에도 벌써 위치 기반, 내가 지금 어느 위치냐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더치볼이란 더치볼닷컴이라는 회사가 나왔었는데 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출시가 돼서. 그래서 이 뒤에 나왔던 수많은 로컬 베이스 서비스도 하는데 망해버렸죠. 그래서 더치볼닷컴은 뭐 초창이 너무 일찍 했지만 뭐 망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시간이 되면 이런 걸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제품이 언제, 어느 시점에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제품이 어떤 시점에 이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해서 언제 이 제품이 성공적으로 출시가 돼서 들어간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지는 예상들. 그다음에 최근의 기술적 흐름과 그다음 최근에 내가 관심이 있는 이 이슈,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더라. 그와 관련된 기술적인 트렌드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창업을 하기 전 때 이런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역사로 볼 때 이제 40년 전 얘기인데요. 한창 이제 컴퓨터 관련된 스타트업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80년대 초반인데요. 83년도에 그 창업을 한 회사 같은 경우에 한 절반 정도가 IPO, 그 상장에 성공했는데 그 2년이 지난 늦게 IPO를 생겨났던 컴퓨터 기반 회사들은 18%밖에 그 IPO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2년 사이에 바로 성공률이 3배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늦게 들어가도
이렇게 경쟁치에서 실패하고 만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왜 성공했을까라는 것은 역시 에어비앤비가 타이밍을 잘 맞췄다, 때를 잘 맞췄다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이제 시작된 때가 뭐냐면 이제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위기가 2007년도, 8년도, 특히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에 갑자기 이제 부동산 붐이 확 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안고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거기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처분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던 그 시점에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가 시작을 되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위기가 2008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사업을 시작해서 폭발적인 성공을 할 수 있었다. 어차피 빈 여유 공간에 부동산들이 많이 있지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하는 것들도 꽤 큰 고민 상황들인데 이거를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타이밍 팩터를 잘 맞췄는데 우버는 어떻게 타이밍 팩터를 맞췄느냐 봤더니 이제 마침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혁신 뭐 획기적으로 보급되는 시기에 딱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 이 타이밍. 이게 타이밍을 잘 맞췄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유 경제가 막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유 공간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자동차 실제 내가 소유주지만 실제 이거를 이용하는 시간 너무 떨어지는데 이거를 좀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이슈가 맞아 들어가면서 우버가 좀 인기를 끌게 되는 타이밍도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고려할 때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가정을 하고 상상을 좀 해보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자도 미리미리 예측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창업자의 기반인데요. 바로 현재 시점에서 미싱 포인트,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함들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들을 좀 찾아서 믹싱 포인트를 찾아서 창업을 시작하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보면은 어, 레리 페이지, 구글의 창시자인 레리 페이지는 이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우리는 서치 엔진,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2002년도에 벌써 앞서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포드 자동차의 대표 마크 필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요즘 뭐 테슬라도 있고 뭐 참 고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인데 오토모바일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리폼, 개혁하길 원하는데 우리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꾸길 원하는데 어떻게 바꾸냐? 우리 핵심 역량이 오토모바일,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라 모빌리티다. 모빌리티, 이동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사람이 이동을 하기 위해 서포트하는 비즈니스로 바꾼다면 자동차 아닌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21년도에는 오늘 시점에서 4년 뒤 어떻게 될지, 2025년도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 건지 상상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2030년도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를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라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분석들이 패스트 분석입니다. 패스트, PEST. 이 분석 기법을 많이 쓰고요. 실제 창업자들도 이 장표들을 작성하면서 미래를 상상합니다. 첫 번째 정치적, 폴리틱스입니다. 그냥 정치 상황들은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특정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가 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에 그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좀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는 핵심 툴이 스마트한 IT 인더스트리를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거랑 하나는 에너지 산업을 혁신하겠다라는 것이 두 사업 꼭지를 크게 발표했죠. 이걸 향후 5년간 대단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업적 기회가 IT 섹터와 특별히 또 그린 에너지 섹터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이게 전세적인 트렌드이기도 해요.
지금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섹터와 IT 섹터, 특히 에너지 섹터에 큰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도 정치, 경제적인 사회, 그 정책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규제 뭐 이런 것들을 보이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그 IT 기업들, 알리바바나 이런 데 규제가 지금 엄격하게 되게 있습니다. 독점 규제법.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나 그 텐센트 뭐 이런 데 나라 그 기업들이 상당히 좀 위기에 좀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뭐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에 큰 재정적 그 자금들이 풀려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트렌드가 막 바뀌는데 이게 경제적인 트렌드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는 것이 새로운 기회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소사이어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근에 들어서 나타난 현상들, 그 비대면, 그다음에 어, 배달 문화, 그다음에 여행업들이 어려워지고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변화 요소들이 있습니다. 소사이어티를 읽어내는 것들, 그리고 기술의 진보, 특히 AI, 인공지능, AI가 인공지능이죠. 그다음에 빅데이터, VR, AR,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의 변화들을 읽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에 따라 5년 뒤의 모습 또 10년 뒤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회 포인트는 이 패스트 분석을 하는 게 기본적인 요령이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정치적인 분, 폴리틱스는 내가 어떤 규제와 어떤 규제가 해제되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디에 어, 재정적인 상태가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새롭게 규제가 되는 부분들은 진입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냥 규제가 해제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규제가 들어갔다 빠졌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기술 트렌드를 잘 익혀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술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기술이 오면 다른 트렌드와 다르게 이렇게 하이퍼 사이클을 거립니다. 하이퍼 사이클이 뭐냐면 처음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갑자기 몰락을 하다가 다시 서서히 성장하는 이런 트렌드를 거는 게 가트너 그룹에서 만든 하이퍼 사이클 트렌드인데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럼 갑자기 블록체인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을 확 합니다. 인기를 끌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몰락할 것처럼. 근데 기술 엔지니어들이 IT 회사들이 이거에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확장이 됩니다. 이걸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기술을 가지고 어, 실제 상황은 산업이 열리거나 수요처가 발굴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몰락을 합니다. 급속도로 몰락하다가 한번 이게 훑고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겪었습니다. 과거에 VR, AR이 떴다 했을 때는 VR, AR 업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근데 생각보다 그거 쫓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몰락하는 걸로 보다가 최근에는 다시 VR, AR이 그 메타버스나 이런 개념들이 몰입되면서 다시 성장하는 모습들. 그래서 하이퍼 사이클을 걸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2016년도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버블이 형성되고요. 버블이 꺼지는 현상들. 그러니까 요때 많은 기업들이 죽어나가죠. 예, 요 가운데 있는 빨간색 블록 요 이렇게 죽어나가는 게 처음에 붐업됐다가 죽어나가고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 관련 기술이 어느 트렌드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오면은 이제는 살아남은 기술들이 되겠죠. VR 기술 이런 것들은 지금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그 저장 매체를 보면 이제 80년대, 90년대를 보면 VHS 때는 뭐 아날로그 방식이죠. 근데 DVD를 사용하다가 그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다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우리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뭐 아마존 이런 데가 다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음,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모습은 VR,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는 것들이 무유이죠. 지금 보면은 그 페이스북에서도 VR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들을 주고 있고 이게 점점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 2017년도이기 때문에 한 3년 뒤 미래가 VR 라이브 스트리밍이 이렇게 본격화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VR 라이브 스트리밍은 본격화되지는 않고 이건 조금만 더 뒤로 더 미쳐질 것 같죠. 그래서 한 2024
2023년도에서 한 5년도 사이면 VR 라이브 스트리밍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라이브로 오프라인으로 TV로 보다가 그다음에 온디맨드 서비스, 세마이 라이브, 지금은 리얼 라이브를 온라인 버전으로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이 세상을 누가 주도하느냐?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eating the world,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뭐냐면 모바일 앱이 세상을 주도하고 메시지 서비스가 주도하고 지금은 AI, 향후에선 VR 기술이 세상을 주도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이렇게 자꾸 예측을 해본다는 거죠. 실제 봤더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웹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어떤 IT 기업들, 벤처 기업들은 인터넷 페이지,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전혀 만들지도 않고 아예 첫 출발은 모바일 앱으로부터 시작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 서비스도 이 세상을 좀 잡아먹을 것처럼 막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라인 서비스 안에 다양한 앱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카카오의 안에 보면 다양한 어플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서비스 안에 앱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 어, IT 기술이 특별히 이거를 혁신적으로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 수 있도록 하는 게 촉매제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면서 사용자가 늘었다가 IT 기술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뭐 무료로 첫 달은 무료입니다. 뭐 6개월은 무료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확산을 어, IT 기술에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급속도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과 다르게. 그러게 저 앞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최근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성공하는 시기보다 더 빠른 시점에 조기에 사용자 숫자를 끌고 와서 조기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트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게 좋은가?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테크 자이언트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구글이 뭐 하고 있고, 테슬라가 뭐 하고 있고, 애플이 뭐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큰 판을 만들면 거기에 부스러고 딸린 인더스트리가 발달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자이언트 테크 자이언트 기업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새로운 사업들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이 뭐 하고 있는지, 예, 애플의 회장님이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3년 전이지만 뭐 우리나라에도 좀 최근에 뭐 한때 유행이 끌었죠. 집집마다 그 구글 홈 그래갖고 여기 디바이스를 하고 여기다 명령하면 AI가 반응해서 액션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한 3, 4년 전에 인기를 끌다가 뭐 최근까지도 조금 지금 주출하고 있죠. 아마존 고 서비스는 이제 그 매장에 그 계산하는 그 직원들이 없이 무인 자동화하는 서비스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반자동이죠. 근데 아마존 고 서비스를 보면은 완전히 그 자기가 그 결제 자동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결제가 되는 것까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점점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이제 페이스북 회장님도 점점점 페이스북 형태를 VR 버전에 맞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특히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가상 공간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혁신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느냐? 이 테크놀로지 자이언트 기업들이 어떻게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전에 한 4년 전, 5년 전에 링크드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수합병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달의 민족이 이제 독일에 있는 회사한테 인수가 되었죠. 근데 인수됐는데 그 회사의 대표는 또 여전히 그 배달의 민족 대표가 하고 있고 또 최대 지지자이고요. 그래서 우리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잘 보면 게르만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예, 배달 민족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미국에 상장했던 쿠팡 같은 경우 알고 보니까 쿠팡이 여러 가지 전후 맥락을 살때 미국 기업이었더라고요. 미국 기업. 우리 한국 기업이 아니라 그 지분상에 뭐.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상장하고 이런 메커니즘들. 그래서 지금 테크 자이언트 기업들이 어떻게 회사들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주식 지분을 어떻게
공유하고 가져가 있는지 이런 트렌드를 좀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변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급속도로 그 10대 그 어린이 세대가 급속도로 줄고 있어요. 그 반면에 50대 이후에 퇴직자들이 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50대, 60대 그 소위 말하는 시니어 세대들이 급증이 늘고 있습니다. 비중도 그쪽이 많이 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호황일 것이고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일단은 인구학적으로 볼 때도 기회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뒤에 대학을 들어갈 숫자는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출생하는 숫자를 보면 미래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별로도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미래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예를 보니까 점점 간호 인력들이 부족해져서 뭐 2025년도는 한 30만 명 중에 간호 인력들, 간병인 인력들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는데 이거와 비슷한 우리 분석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구 분포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에 3년 뒤에, 5년 뒤 또는 10년 뒤의 기회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21년도 올해 대학의 위기는 벌써 예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하잖아요. 지금 올해 수많은 대학들이 신입생을 못 채우고 했는데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를 잘 분석하는 거가 미래를 분석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그다음 특별히 이제 IT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IT 인력이 부족하니까 올해 이제 대학교 입시를 볼 뿐 IT 분야의 그 지원자가 엄청나게 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겠고요. 그러면서 20대, 30대 특히 Z세대라고 우리는 MZ세대라고 알려있는 이 세대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이런 세대 간의 특징들을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인구학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인구학의 관리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참조해서 보시는 것들을 좋겠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회를 이제 혁신으로 우리가 이거 돌파해나는데요. 여기 보면 크리스텐슨 교수님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선보였어요. 그래서 크리스텐슨 이 교수님 돌아가신 이 교수님의 파괴적 혁신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이게 서스테이너블 이노베이션은 점진적으로 혁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한다는 거죠. 기존의 사업자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서스테이너블 이노베이션 하죠. 점진적인 혁신. 결국 기존의 대기업들도 점진적인 혁신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특정 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혁신적으로 바꾸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점진적인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제품은 개선을 하는데 기존에 나 있던 제품을 조금씩 더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정도,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는 정도로 하지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거나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 현재 제품을 만드는 거에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블 이노베이션 하는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 효율성, 에피션트. 그러니까 더 가성비 좋게 만드는 것, 보다 더 싸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고객들이 더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것. 그러니까 기능을 추가하든지 더 싸게 만든다든지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서스테이너블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죠. 여기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싸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까? 이거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은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음, 현재 이런 고객들은 현재 기존에 있는 자원들 가지고 더 나은 품질을 만드는 데 초점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건이 생기죠. 예를 들면 어, 스마트폰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를 새롭게 재창조해 버렸죠. 그랬더니 인더스트리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갑자기 혁신가 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판도를 갈아버리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혁신 기업을 만드냐. 우리는 소상공인 창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다가 다른 업체들이 혁신적인 시도를 함으로써 그 판도가 달라집니다. 최근에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가 카페 창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카페 중에서 무인 카페, 로봇이 운영하는 카페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막 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통적인 카페 문화 인더스트리도 확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혁신가들이 어떤 신제품들을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의 판들을 무너뜨리고 새 판을 짜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스티브 잡스가 소위 말하는 전화기 인더스트리를 재혁신해서 창조해 버려버렸죠. 이거는 뭐냐면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괴적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의 가치들을 확 바꿔버려서 새로운 시장들을 창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파괴적 혁신의 예는 책에 좀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음, 아이폰 같은 서비스가 처음에 나오면 새로운 파괴적 혁신 제품이 나오면 기존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회사들이 야 저거 뭐야 저거 아니 저거 아직 기능도 약하네 뭐 이렇게 좀 우습게 보죠. 지금 자동차 시장을 따지면 전기차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얘기냐면 아유 전기차 충전하는데 4시간 걸린다면서 그러면서 100km까지밖에 못 간다면서 근데 가격은 엄청 비싸네 그걸 누가 타 뭐 이럽니다. 그쵸. 그다음에 아 야 근데 충전은 어디서 하지? 충전할 것도 없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전할 것도 없고 충전하는데 서너 시간 걸리고 그래봐야 한 100km밖에 못 가고 뭐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 보조금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전기차 이거는 뭐 10년, 20년 뒤나 얘기지 지금은 탈 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렇게 자만하게 됩니다. 이게 오버 컨피던스, 오판하고 자만하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나오고 하면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100km까지 못 가던 게 300km, 400km 지금 한 500km까지 가는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충전하는 게 이제는 3시간 걸리는 게 1시간 미만으로 줄고 그리고 어떤 사업자들은 배터리를 교체해 줘서 그러니까 아예 새 충전된 완충된 걸로 교체해 주는 주유소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 주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차보다 더 빠르게 모델 체인지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기존의 전통적인 전통차가 서든 컬랩스 갑자기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정신 차려서 다시 복구해 보려면 늦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그 모델 체인지하는 시점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요 직전 사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전화기는 이제 블랙베리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베리가 모든 비즈니스맨들은 다 블랙베리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자만을 했죠. 아이 무슨 뭐 아이폰 나왔네? 야 이거 아이폰? 야 이거는 불편해. 배터리 문제도 있고 야 터치 스크린 이거 너무 불편해. 우리처럼 이렇게 버튼 끽끽끽 찍찍찍 눌러서 쓰는 게 더 좋잖아. 라고 이거 뭐 자만심 가졌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판을 바꿔버린 게 아이폰 3가 나와서입니다. 아이폰 3 정도 나오니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는 블랙베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전자 이런 데서는 되게 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시점 됐으니까 이제는 기존의 아이폰 3G가 나오면서 갑자기 몰락했죠. 그래서 블랙베리는 결국 나중에 아이폰 4 나오고 지금 아이폰 12까지 나오는 시점에서는 완전히 몰락한 그런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더라 이겁니다.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블랙베리가 도미넌트 시대였는데 아이폰 3가 처음에 2008년도에 나와서 아이폰 3가 2009년도에 나왔죠. 그랬더니 1년 뒤에 주도하는 세력이 됐고 결국 여기 보면 아이폰이 요 회색이죠, 회색. 자주색. 여기 전체 시장을 잡고 있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15년도에는 거의 블랙베리는 죽은 인더스트리가 되어버렸더라. 죽은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파괴적 혁신을 대기업은 왜 못하는가? 대기업은 못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기업은. 근데 스타트업은 새로운 시도들을 막 해볼 수 있잖아요.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기업이나 큰 기업은 전통적인 사업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에 새로운 판을 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스타트업이 오히려 큰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큰 기업은 되게 합리적, 레셔널, 이성적으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만드는 서비스 하나도 남김없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 각 부서가 해서 더 남김도 여김도 없이 최적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소위 한 부서가 만든 제품을 다른 부서로 넘기고 이런 것이 되게 옵티멀라이즈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부서별로 평가를 받거든요. 이제 재무적인 평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위험에 빠지면 그걸로 인해서 또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기가 어렵더라. 혁신 부서가 이걸 하기가 어렵더라고 이겁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재무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예산을 어, 신청하고 그다음에 항상 수익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갉아먹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되게 모험적인 행동이 되죠. 대기업이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지만 미국의 인스타카트라는 회사만 하더라도 누가 제안을 했냐면 아마존의 그 물류 담당하시는 분이 어, 아프루바라는 사람이 그 인스타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물류 담당하시던 분이 이런 세안을 제안을 했죠. 이 인스타카트라는 회사는 음, 뭐냐면 그 주문하면 뭐 앞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쇼퍼라는 사람이 대신 주문을 받아줘서 동네 마트나 면세점에서 직접 장을 봐서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인스타카트 비즈니스 모델이군요. 근데 요거대로 하면은 아마존이 우리 쿠팡과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 쇼핑을 주문해서 배송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그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동네 지역에 있는 연세점이나 이런 데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스타카트의 아이디어는 아마존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스타카트는 어떻게 운영했냐? 글로서리 쇼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갖고 이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아마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이것이 나름대로 보면은 파격적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아마 그 당시에 대기업은 아마존인데 아마존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스타트업 CEO가 직접 고객과 의사소통하면서 바로 제품 서비스를 개발도 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근데 대기업에서는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바로바로 고객과 대화하면서 제품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 있어. 나는 하루 종일 거기 고객을 도와준 일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고객 전화 받고 뭐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에어비앤비 코파운더도 있죠. 항상 고객과 만나고 고객에 어떻게 도와주고 매일매일 일을 하다 보면서 전화로 물어보고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거죠. 이게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혁신 기업은 처음에 서비스 개선할 때 고객과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서의 벽을 넘어서 고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의 사업하시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 부서 담당자들이 고객만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고객의 그 커뮤니티에도 들어가서 회사가 이론이 고객 커뮤니티에 들어가서도 사업을 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창업자랍니다. 제로 투 원을 만들던 피터 틸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창업자가 고객과 상호작용을 밀접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몰랐던 비밀들을 안다. 알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 기업은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는 것들, 내가 아는 것. 그러니까 고객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고객을 계속 관찰하고 대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창업자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지고 잠깐 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법칙들이 있죠. 예, 9가지 법칙.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disintermediation, 탈중개, 그러니까 중개상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우버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 프로세스를 제거했어요. 어떤 프로세스냐? 전통적인 택시 드라이버는 참 힘든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택시 기사가 차를 잡으려면 손을 들어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택시 기사들이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러는데, 중간에 그 택시 중개하는 업체가 또 껴들어서 그런 게 하죠. 그래서 월급을 좀 떼어가고 차입금도 떼어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편해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택시 잡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가서 맨날 12 붙는 것 중에 택시 요금 뭐 많이 나왔니 적게 나왔느니 뭐 이런 것들 있고, 또 미국같이 다민족이 살면은 그 언어가 잘 안 돼서 또 커뮤니케이션이 또 힘들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이 택시 기사가 불친절할 때 그 기록도 안 남고 이게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하니까 자기가 목적지를 바로 찍어서 내가 원하는 데 바로 도착할 수 있으니까 미리 단 한마디도 안 하고도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고, 근데 정사는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여러 단계들, 돈을 지불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바로 어, 차를, 그다음에 차를 잡으려고 하는 프로세스도 없이, 왜냐하면 그냥 바로 앱으로 해도 되니까. 이런 중간에 수많은 프로세스를 없앰으로써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또 언번들링이 있어요. 묶여 있는 걸 풀어 헤침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다 묶음으로 다 샀어야 되는데 그걸 쪼개서 팔므로 말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에 다 어, 뭐 아티클도 이래요. 광고분,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서비스가 가판돼서 물건을 살 때 아티클도 봐야 되고 뭐 그 묶음으로 사야 돼요. 근데 보니까 내가 이 중에 좋아하는 기사는 뭐 스포츠난만 보는데 굳이 이걸 다 사야 되고, 아니 난 특별히 광고는 볼 필요 없는데 광고, 나는 특별히 광고 나온 것만 보려고 했는데 언해피 유저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최근에 들어서는 온라인으로 쪼개니까 신문 안에 광고 파트가 따라져 있고 내가 원하는 기사들만 집중해서만 볼 수 있고 뭐 이런, 그리고 내가 어,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내가 좋아하는 기사들을 계속 적용해 준 서비스가 있고,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것도 지금은 언버릴드돼서 섹터별로 다 쪼개져서 그게 필요에 따라 더 보고, 어떤 뉴스페이퍼 같은 경우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유료로 전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자료를 따로 볼 수도 있고, 따라서 최근의 트렌드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제품들을 어, 풀어 헤쳐서 언번들링해서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빅테크nolo지,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것들을, 프래그멘티드, 흩어져 있는 것을 뭉쳐서 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뭐 아마존에서 사고 뭐 있잖아, 우리 11번가 뭐 쿠팡 뭐 이런 데를 다 골골골골 다녀봐서 최저가를 찾는데, 이거를 통합한 서비스, 우리 네이버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여러 쇼핑몰에서 지금 최저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 이것이 흩어져 있는 것을 묶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서비스. 일본에는 카카쿠닷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로 묶어서 최저가를 보내주는, 흩어져 있는 것을, 프래그멘티드 된 것을 하나 묶어서 최저를 서비스 수 있는 것이죠. 또 유유 자원들을 또 활용하면서 또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우리가 지금 어, 집이 빈 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남는 공간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우리 가족이 다섯 식구예요. 근데 호텔을 이용하면 한 방에 있을 수 없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좀 저렴하면서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없을까? 뭐 이 기타 등등 이런 욕구들을 만나서 유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서비스, 이런 방법들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우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 남는 시간대에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었고요. 새로운 관점의 시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들이냐면 경쟁자를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어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맞는데요. 전통적으로서는 경쟁자와 우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특징을 비교해서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블루오션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스냅챗이라는 서비스인데 스냅챗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보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한테 요 동영상 보내고 살짝만 봐 그리고 보고 이런 것이 보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이런 기능들이 스냅챗에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굳이 내 내용들을 보관하도록 하면서 또 불편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싶어. 이게 스냅챗 기능인데 스냅챗은 전통적으로 어, 소위 말하는 메신지 서비스에서 갖고 있던 기능은 어떻고 사용하기 편하고 뭐 이런 것들만 평가 기준이었다가 새로운 기능들 어, 없애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 추가함으로써 요걸 특화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의 고객님께 새로운 서비스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기능이 약한데 요 기능 때문에 스냅챗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끌게 된 없었던 욕구들을 찾아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가능해지죠. 결국은 스냅챗이 뭐 이렇게 또 주도를 뭐 하루에 그냥 뭐 주가가 이렇게 확 오르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비트리지 이거는 뭐냐면 공급과 수요 측을 연결해 줌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필리핀에는 그 소위 말하는 영어 선생님이 많은데 일본에는 양진 영어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이 안 된다는데 이것을 어, 소위 말하는 레어잡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이쪽에서는 필리핀에서는 남는 영어 선생님, 일본에서는 부족한 영어 선생님을 연결되는 매칭 서비스. 그래서 아비트리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남고 한쪽에는 부족하고 이런 것을 연결해 주면서 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새로운 콤비네 조합으로도 할 수 있죠. 에어 클로젯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옷을 빌리고 데리고 보관하고 이것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어, 패셔너블하게 옷을 입으려면 항상 집에 옷이 가득하고 근데 입을 옷이 없다고 보통 입을 옷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옷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데리고 세탁하고 근데 집은 좁고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어 클로젯 서비스를 하는 데서는 아예 이것을 다 빌려다가 스타일 맞게 정기적으로 매주 다른 종류의 그 네 가지 서비스를 합친 거죠. 세탁, 보관, 그다음에 빌려주고 스타일 맞도록 나의 스타일에 맞도록 그 옷을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에어 클로젯. 흩어져 있는 네 가지 기능들을 하나로 합친 이런 것들도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스타일 X 이런 서비스가 새로운 고객의 문제들을 서비스를 합침으로써 고도의 서비스를 하게 된 그러니까 고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혁신적으로 바꾼 컨비네이션으로 혁신적으로 바꾼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임머신은 뭐냐면 이미 다른 데서 검증된 것을 안 쓰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우버가 이제 미국에서 유행하니까 그것을 인도네시아에서는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로 이렇게 바꿔서 접근한 겁니다. 우버가 검증된 모델이잖아요. 2009년도, 2011년도에 벌써 확산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 보니까 이거를 한 2년 뒤에 2009년도에 확산된 걸 2년 뒤에 바로 이거 우버를 바꿔서 이제 오토바이.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를 더 많이 타고 오니까 모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 검증된 모델을 우리나라에 갖고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괜찮더라. 이거 우버에서 했던 것을 이제 인도네시아는 고젯이라는 서비스로 바꿔서 한다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제품이었던 것을 서비스로 바꿔서 하는 것. 과거에는 제품을 사는데 컴퓨터도 사고 막 있는데 사지 말고 이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어, 서비스로. 그러니까 렌트를 해서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유용합니다. 그전에는 물건을 샀는데 렌트로 바꾸는 서비스로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도 유행이더라. 네, 이렇게 한 다섯, 아홉 가지 서비스들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존을 지키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아까 제 아홉 가지 모델을 통해서 기존의 R을 깨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노베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이 있대요. 그래서 창업가는 혁신가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해서 새롭게 비즈니스로 창출하는 게 창업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출된 그 시장이 탐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의 크기가 Total Addressable Market 이렇게 만들어진 그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좋겠냐? 우리나라 돈으로 천억 원, 천억 원대 이상이면 적정한 시장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시장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어, 사람들 곱하기 이 사람들이 연간 지불할 수 있는 그 금액 이걸 합치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천억 원 정도 이상만 되면 어, 적정한 시장 사이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찾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보면은 여전히 스타트업은 기존에 알려진 시장에서 성숙된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벌써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지금 시장 사이즈는 적지만 그렇지만 한 천억 원 정도 되는 시장에서 진입해서 하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미래에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기로는 아직은 시장이 있지도 않는데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해주는 것 요게 최고로 좋더라. 지금은 시장이 없지만 앞으로 천억대 시장을 갈 수 있는 것을 미리 고객을 찾아서 발견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전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지전 시장을 작은 데서 시작해서 여기서 트레이닝돼서 훈련해서 노하우를 혁신해 갖고 고도화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을 그 서적 사이트로 시작을 했어요. 서적에서 잘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어, 뭐 저기 다른 인더스트리로 업종으로 전하는 거지.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팔잖아요. 근데 아마존의 시작은 서적 사이트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기억하시고요. 페이스북은 처음 시작이 하버드 대학에서만 시작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잘 되니까 아이비 리그로 다른 대학으로 확산됐는데 이때 원칙은 뭐냐면 한 곳에서 최적화된 이후에 거기서 1등한 뒤에 다른 데로 하나씩 옮겨갔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더 잘 못하는데 쉽게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파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